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 자식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황혼 육아를 자처했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건강과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 않아 주저앉았던 그 서늘한 아침, 그리고 피눈물을 삼키며 딸에게 육아,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정숙희라 부르겠습니다. 제1장 달콤했던 시작. 엄마가 봐줄게. 저는 올해 66이 된 정숙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 일부터 파출부까지 한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외동딸 지연이를 키워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은 공부를 참 잘했고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해 좋은 사위를 만나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날, 저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큰 숙제는 다 끝났구나. 남은 인생은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과 꽃구경도 다니며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은 딸이 처사이를 출산하고 복직을 앞둔 무렵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가던 어느 저녁, 딸이 저를 찾아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어린이집 대기는 내년이나 되어야 풀린대. 베이비시터 면접을 10여 명이나 봤는데 뉴스에서 하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남의 손에 우리 아기를 못 맡기겠어.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봐. 근데 나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딸입니까? 저처럼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살지 말라고, 밴대 굴리며 당당하게 살라고 제 뼈를 갈아 가르친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고장 육아 문제로 날개를 꺾고 주저앉으려 하다니 어미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마, 지연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강아지 봐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회사 나가서 일해. 내 새끼 엄마가 내 새끼처럼 핥아주며 키울 테니까. 딸은 제 품에 안겨 고맙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늙고 힘 빠진 제가 아직도 내 딸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피덩이 같은 손주를 매일 안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의 문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2장 황혼 육아. 뼈와 살을 갉아먹는 노동 손주의 100일이 지나고 딸이 복직하면서 저의 본격적인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딸 부부가 출근하기 전 저는 이미 딸의 집으로 출근을 완료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오후 7시 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저는 오롯이 손주와 단둘이 남겨집니다. 처음 몇 달은 누워만 있는 아기라 견딜만 했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일은 과거 제 딸을 키울 때의 기억을 더듬어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고 마침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육아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변했습니다. 60을 넘긴 노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아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며 보챌 때면 10kg이 훌쩍 넘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수십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던 손목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시큰거렸고 며칠 만에 손목 보호대는 제 피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이려 쫓아다니다 보면 허리가 굽어 펴지지 않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봐 화장실조차 문을 열어두고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면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정수리까지 뻗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다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딸과 사위를 보면 나 오늘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늙은 어미가 이 정도도 못 참아서 우리 딸 마음 무겁게 할 수 없지. 저는 매일 밤 딸의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약국에 들러 독한 진통제와 파스를 사서 온몸에 도배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제3장 상전이 된 딸. 나는 돈 안 받는 파출부인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딸과의 육아관 충돌에서 오는 지독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의 육아 방식은 제가 아이를 키우던 30년 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유기농, 식자재는 기본이고 소금이나 간장은 절대 넣으면 안 되며 장난감은 매일 소독제로 닦아야 하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등 딸이 정해놓은 규칙은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너무 밥을 안 먹어 투정을 부리길래 제가 몰래 멸치 육수에 간장을 아주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 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간이 들어가니 아이가 참새처럼 입을 벌리며 잘 먹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그 사실을 안 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아기 반찬에 절대 간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애 신장 다 망가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트륨이 애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뉴스도 안 봐? 순간 섭섭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야, 너도 어릴 때 내가 짭짤하게 간해서 다 먹여 키웠어. 그래도 너 지금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튼튼하게 잘 컸잖아. 애가 하도 안 먹어서 한 방울 넣은 거 가지고 유나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 제발 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줘.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 딸의 날 선 목소리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조금만 길게 자서 밤에 늦게 잠들면 엄마가 낮잠 조절을 못해서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잠을 못 자잖아. 라며 짜증을 냈고 제가 아이를 보느라 지쳐서 설거지를 미처 다 해놓지 못하면 싱크대를 보며 푹푹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사랑으로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딸의 엄격한 감시 아래 평가받는 무급 베이비시터이자 파출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뼈와 연골을 갈아 넣어 헌신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감사가 아닌 지적과 짜증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파스 냄새 진동하는 제 좁은 방에 홀로 누워 저는 소리 죽여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딸 눈치를 보며 이 늙은 몸을 혹사시키고 있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엄마 오늘 일찍 와야 해 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어미의 숙명이었습니다. 제4장 무릎이 펴지지 않던 그 서늘한 아침 그렇게 꼬박 2년 반을 황혼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제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단풍놀이를 간다고 사진을 보내올 때 저는 아이가 어지른 장난감을 치우며 씁쓸하게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제 세상은 딸의 집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아이가 3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아침부터 보채고 울고 난리였습니다. 딸 부부를 출근시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아이를 달래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왜 이리 짜증이 났을까? 할미가 안아줄게.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빠각. 무릎 안쪽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하고 예리한 통증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몸을 틀어 아이는 푹신한 매트 위에 떨어져 다치지 않았지만 제 오른쪽 무릎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지며 굳어버렸습니다. 다리를 펴려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무릎이 마치 녹슨 쇠창살처럼 굳어서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닥을 기어가 겨우 휴대폰을 집어들고 액식구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저를 들것에 싣는 와중에도 저는 울고 있는 손주를 보며 우리 아기 어떡해, 우리 아기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다리가 안 펴져서 구급차 탔어. 애기 지금 집에 구급대원 아저씨 한 분이랑 있으니까 빨리, 제발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극심한 통증과 손주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5장, 휠체어를 타시겠습니까? 육아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응급실에 실려가.
MRI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늦게 반차를 내고 달려온 딸이 응급실 침대 곁으로 다가왔을 때 정형외과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이 다리로 어떻게 걸어 다니셨습니까? 의사의 첫마디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른쪽 무릎 연골은 이미 완전히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주저앉으시면서 반월상 연골판이 완전히 파열되어 무릎 관절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펴지셨던 겁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오는 마모가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고 쪼그려 앉는 중노동을 오랫동안 하신 결과입니다. 의사는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장 파열된 연골판을 꿰매거나 잘라내는 수술을 하셔야 하고 향후 인공관절 수술도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단 1kg라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쪼그려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 돌보는 일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1년 안에 휠체어 타셔야 합니다. 연경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딸은 입을 틀어 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 퉁퉁 부어오른 제 다리를 보며 저는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폭발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다리가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 새끼의 새끼를 거두겠다고 이 늙은 몸을 갈아 넣었구나. 결국 내게 남은 건 평생 안고 가야 할 이 망가진 쇠다리뿐이구나. 제6장 딸의 이기심. 엄마 가슴의 대못을 박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에 병문안을 온 딸과 사위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딸은 사과를 깎으며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리는 좀 어때? 무통주사 맞으니까 좀 견딜만해? 응, 꿰맨 데는 욱신거리는데 그래도 이제 다리가 펴지기는 하네. 딸은 머뭇거리다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재활 2달 정도 하면 살살 걸어 다닐 수는 있다고 했잖아. 내가 도저히 지금 갑자기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내년 3월이나 되어야 자리가 난대. 나 이번 달에 진급 심사 있는 거 엄마도 알지? 여기서 육아휴직도 쓰면 나 진짜 회사에서 아웃이야. 엄마, 무릎에 연골 주사 맞으면서 애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반년만 더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무거운 거 절대 안 들게 할게, 응? 순간 깎아놓은 사과를 집으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이 맞나?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맞나? 의사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이를 또 안으면 휠체어를 탈 것이라고. 그런데 딸은 자기 진급이 무산될까봐 휠체어를 탈지도 모르는 늙은 어미의 다리에 또다시 짐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내 입에서 알겠다는 소리가 나오길 바라고 그 말 하는 거니? 아니, 나도 엄마 아픈 거 속상하고 미안하지. 근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엄마가 처음부터 봐준다고 안 했으면 내가 애초에 복직도 안 했을 거 아냐.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나자빠지면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딸은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을 터뜨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모정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앞에서 나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존재였음을, 내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이기적인 자식들은 내 남은 뼈와 살마저 남김없이 파먹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제7장 서늘하고 완벽한 육아 파업. 선원전은 침대 등받이를 올리고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딸을 향해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똑똑히 들어. 딸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네 새끼를 거둔 건 널 사랑해서였어. 내 관절이 갈려나가는 고통을 참은 것도 내 딸 인생이 소중해서였어. 그런데 넌 내 사랑을 권리로 착각했구나. 네 진급은 중요하고
늙은 내 애미가 평생 휠체어에 앉아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지도 모르는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처음부터 봐준다고 한 내 잘못이라고? 그래, 그건 내 잘못이다. 네. 새끼 고생하는 꼴 못 보겠다고 내 무덤을 내가 판 내 오지랖이 죄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죄값은 내 무릎 연골로 다 치렀다. 나 오늘부로 파업이다. 너희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네가 회사를 때려치우든 사위가 육아휴직을 내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일 모레 퇴원하면 요양병원 들어가서 내 다리 살리는 데만 전념할 거다. 앞으로 내 다리 완치될 때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애 데리고 찾아오지도 마. 제 단호한 폭탄 선언에 딸과 사위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진심 아니었어, 엄마. 딸이 제 손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라. 나 피곤하다. 저는 돌아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습니다. 등 뒤에서 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베개를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한 말을 내뱉은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모질어지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발장,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시간전은 정말로 퇴원 후 근처의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남겼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 손주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나. 딸이 당장 내일 회사, 출근은 어찌할까. 하지만 재활치료실에서 제 두 발로 걷기 위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낼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 다리가 무너지면 나는 자식들에게 진짜 짐이 된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딸 부부는 비싼 돈을 주고 입주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사위가 단축 근무를 신청해 위기를 넘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3달을 꼬박 재활에 매달렸고 저는 기적적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3년 만에 온전히 혼자 맞이하는 고요한 아침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아이의 빽빽거리는 울음소리도 젖병 소독기 돌아가는 소리도 없는 완벽한 정적, 그 평화로움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며 저는 잃어버렸던 정숙이라는 제 이름을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9장, 진짜 할머니로 건강한 이기주의자로 살기후가 파업을 선언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녀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간이 약이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던 딸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찾아온 딸은 예전에 뻣뻣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제 무릎을 어루만지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나쁜 년이었어. 내가 직접 애 보면서 일해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이 관절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텼는지.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평생 잘할게. 저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미 다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말 오후에만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봅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는 고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며 박수 쳐주고 예쁜 옷이나 사주는 진짜 할머니의 역할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릎이 시큰거리면 미련 없이 외투를 입고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든 나머지 6일의 시간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씁니다. 복지관에 다시 등록해 라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맛집 탐방도 다닙니다. 제 무릎은 아직 비가 오면 욱신거리지만 제 얼굴에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에필로그.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바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숙이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그 고결하고 헌신적인 모정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뼈와 연골을 갈아 바치는 희생은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한없는 내리사랑은 필연적으로 자식의 이기심을 키웁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한계를 명확히 그어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눈물겨운 감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건강을 잃고 휠체어에 앉게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 내 관절의 고통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조차도요.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식의 그늘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리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안 된다. 내 몸이 먼저다 라고 외치는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굳은 살 박인 두 발이 남은 인생의 꽃길만을 단단하고 자유롭게 걸어가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